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화재 수사의 최우선 과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잿더미 속을 꼼꼼하게 뒤지는 현장 감식은 물론 기체 포집 같은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문가가 운전했던 산업용 로봇팔을 쉽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쉽게 붙잡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람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어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뚜라미가 힘차게 울면 따뜻하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냉혈동물인 귀뚜라미는 기온이 높으면 활기가 넘치지만 낮아지면 위축이 되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날씨 학기론에는 날씨와 관련된 속담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을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특히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천식은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천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의 과학수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수사하면 DNA나 지문 등을 먼저 떠올리는데 화재 감식 역시 과학수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재 수사의 최우선 과제인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화재 감식 현장에 김다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꺼진 건물 안은 온통 새까만 그을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화재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예, 다녀오겠습니다. 감식을 위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지하 1층 주점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재 감식 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대원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색빛 잿더미만 가득한 내부는 햇빛도 전기도 없이 그야말로 암흑천지입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은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헬멧에 달린 전등 하나에 의지해 종이 한 장, 유리 조각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만지고 냄새를 맡습니다. 선반에 거기에 이렇게 있던 거예요. 뭔지 몰라. 근데 사용 안 하는 거야. 드라이어 같은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호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대형 냉장고와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전자레인지까지 처음엔 의심 가는 곳이 끝없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서 줄여나갑니다. 장판 밑에가 그 나무 종이 장판이 아니 종이 박스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제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방화 가능성은 없을까? 혹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은 없는지 검사가 시작됩니다. 기체를 포집하는 거예요. 기체가 들어와서 그 화학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화는 안 되는.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갈색 톤으로 많이 변하죠. 이제 수집한 증거들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을 거치면 화재 원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마주하는 매캐한 현장. 원인을 밝혀 비슷한 사고를 막고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문 이지팜에서 제조한 전자담배는 합선 시험 과정에서 휴먼웍스에서 만든 보조배터리는 과충전 시험을 하던 중 내부 회로에 불이 났습니다. 또 홈케어와 클라이블에서 만든 직류전원장치 어댑터는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험 대상이 된 배터리 내장 제품 366개 가운데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전체 0.7% 수준으로 지난해 5.8%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장비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몰카를 포함해 각종 범죄에 대처하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박람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손바닥 생체 인식으로 문을 연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의 430여 개 부스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기술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모의 훈련에 사용하는 테이저건 가상체험관에는 대기자들이 줄을 잇는 등 여러 체험 부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범죄 양상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 사물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는 맨눈으로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렌즈는 635나노미터에서 빛 반사가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벽시계 10시 방향에 숨겨진 0.6mm의 렌즈가 발각되는 순간입니다. 경찰청이 특허를 출원 중인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는 여러 무선 신호 가운데 카메라 정보만 골라서 탐지해냅니다. 화장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던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곳에 혹시나 몰카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곤 합니다. 흉기로부터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와 막강한 무력을 발휘하게 되는 개인 화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래 경찰차는 자율주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범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조합해 기억과 구술만으로도 얼굴 모습을 재현하는 몽타주 기법에 체험자들도 놀랍니다. 막상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저랑 많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는 경찰 장비 전시와 함께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과 범죄 과학 수사 국제 세미나도 개최돼 치안 한류의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 비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핵안보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우라늄 몰리브덴 핵연료 기술이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전환에 필수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이 세계 핵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동안 전문가가 운전했던 산업용 로봇팔을 현장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장치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프로그램 조작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복잡한 장비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업 현장의 로봇팔 조작에 필요한 장비와 전문가의 작업 단계를 줄이면서도 쉽게 운전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교시 장치입니다. 사용자가 손으로 마우스처럼 조작하면 장치가 로봇팔 제어기와 통신하며 로봇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작업 중 사람과의 충돌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쓰게 되면 사람이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어떤 거리 내에만 들어오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원천적인 안전 기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면 어느 로봇이나 쉽게 부착해 사용할 수 있는 이 장치는 안전성까지 겸비돼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치가 500g 이하로 작고 공간이 협소할 경우 분리해서 무선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로봇 비전문가인 작업자들도 로봇의 움직임을 쉽게 교시할 수 있어 공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용 친화적인 스마트 교시 장치. 비전문가도 로봇을 쉽게 다루고 공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햇빛을 직접 이용한 인공광합성 방법이 효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키스트 연구진은 광전극 등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때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빛 에너지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면 광전극의 전자 98% 이상이 일산화탄소 생산 반응에 참여하지만 전기 에너지만 쓸 때는 광전극 전자의 14%만 반응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공광합성의 빛 반응 원리를 밝혀낸 것으로 고효율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만들 때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안개반텍 케미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310곳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수소 공급 충전소 구축 계획을 담은 수소 인프라와 충전소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 7천 대가 보급되면 한 해 3만여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소 유통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일반 수소 충전소 250곳과 고속도로 충전소 60곳 등 모두 310곳을 만들어 운전자가 30분 안에 수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30년까지는 수소 충전소를 660곳, 2040년에는 1,200곳까지 늘리고 2040년까지 수소 1kg의 가격을 3,000원까지 낮출 방법입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S10의 초음파 지문인식 보안 허점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조만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기 사용자들은 휴대전화에 뜨는 공지 메시지를 통해 업데이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실리콘 커버의 돌기 패턴이 지문으로 인식돼 잠금이 풀리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지하고 이번 주 초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갤럭시 노트 10과 S10 시리즈의 지문 인식이 손쉽게 뚫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은행과 카드사들은 안전을 위해 지문 인증 대신 패턴이나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선선해진 날씨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산등성이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내려앉아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변화가 뚜렷한 계절인 만큼 가을과 관련한 속담이 다양한데요.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날씨와 속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속담에는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과 관련한 속담 중에 귀뚜라미가 힘차게 울면 날이 따뜻하다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을을 가장 잘 알려주는 곤충이 귀뚜라미죠. 네. 옛날에 이제 고향을 멀리 떠날 때 뭐 귀뚜라미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네. 이제 귀뚜라미 소리를 쭉 들어보면 말이죠. 초가을은 아주 힘차게 울던 귀뚜라미가 늦가을로 접어들면 울음소리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귀뚜라미는 냉열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은 항상 주변 온도와 같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활기가 막 넘치지만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위축되는 것이죠. 저 귀뚜라미는 앞날개에 한 50개에서 250개 이빨 같은 것이 돋아나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아름다운 울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귀뚜라미가 가장 활동적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기온이 한 24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9월경인데요. 외국의 곤충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기온에 따라서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14초 동안 세우고요. 네. 40을 더하면 그때의 화씨 온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가 14초 동안에 35번을 울었다. 그렇다면 화씨 온도는 75도가 되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24도가 됩니다. 정말 이 속담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네. 자, 신기한데 그 옛 선조들이 또 이제 북쪽으로부터 날아오는 두루미를 보고 그해 이제 가을의 날씨를 기온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두루미가 일찍 날아오면 늦가을이 춥지 않다.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속담이죠. 이제 이 시베리아에서 지나던 두루미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10월 하순경은 굉장히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지상에서부터 상층까지 우리나라 쪽으로 북서풍 혹은 북풍이 불어내립니다. 예. 두루미는 참 놀랍게도 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요. 그러니까 등 뒤에서 불어주는 강한 북서 계절풍을 이용을 해서 시베리아의 그 아무르강 유역에서부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1,50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까지 뭐 큰 힘들이지 않고 네. 그냥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속담처럼 두루미가 일찍 날아오면 늦가을이 춥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두루미는 이제 대개 10월 하순경에 날아오는데 이제 시베리아의 대륙성 기단이 빨리 발달한 해는 두루미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은 방출기가 있고 축적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많이 날아오는 시기가 시베리아 기단이 찬 공기를 내보내는 방출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 시베리아 기단은 찬 공기를 다시 모으는 축적기에 들어가요.
하지만 11월은 본격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축적기는 대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일 두루미가 일찍 날아온다면 그 애는 기온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늦가을은 춥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미는 이게 보면요, 기상대에서 이 계절의 빠르고 늦음을 측정하는 지표 동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네, 앞서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두루미를 통해서도 날씨를 예측했던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을에 관한 속담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이제 단풍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실 텐데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속담이 가을 산에는 가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시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가을 뒷산에 가서 이제 저희들은 땔감 그걸 주워놓은 일이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은 정말 큰 일이었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험한 산으로는 가지 그렇게 이제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을 산은 보기에는 예뻐 보여도 가시가 있는겨. 그러니까 시루산엔 절대로 가지 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요. 제 고향이 있던 산이 시루산인데요. 그렇군요. 제가 할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된 게요. 대학에서 이제 기상학을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고운색의 단풍으로 단장한 가을산은 보기와는 달리 많은 위험 요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시라 그러죠. 가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산악 지역은 가을철엔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산의 기상학적 특징은 고도와 지형의 복잡성 때문에 국지풍이 좀 강하고요. 난기류 또 돌풍 현상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자주 흐리고 정상에서는 선악성 눈이나 비가 쏟아지는 등 이런 국지적 악기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평지와 달리 해가 지기 전에 급격히 어두워지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에 따르면 산악사고의 36%는 급변하는 날씨, 강한 바람, 낮은 기온 이런 기상학적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은 체감 온도죠. 그러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인하는 그런 사고가 가장 큽니다. 네, 요즘 정말 날씨가 기온 변화도 크고요. 해도 빨리 지잖아요. 가을에 산행 갈 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더더욱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소개해 주실 속담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속담이요. 서리 뒤에는 따뜻하고요. 눈 뒤에는 춥다라는 속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속담을 얘기하면 옛날 이런 그냥 좀 무시를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네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저도 기상학을 전공했지만 참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늦가을에 이렇게 서리가 하얗게 내리면요. 야, 오늘 낮엔 제법 따뜻하겠구나 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눈이 내리는 날에는 서리 뒤에는 따뜻한데 눈 뒤에는 추운 법이요. 그러니까 내일 학교 갈 때는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상학을 공부하고 이 속담을 가만히 풀어보니까 서리는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대륙성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한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할 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맑고 바람이 약할 때 서리가 내리는 것이죠. 낮에는 그런데 이런 날씨가 굉장히 맑고 햇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면 그 다음 낮은 굉장히 따뜻한데 눈 같은 경우는 이게 한랭 전선과 연관돼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선이 통과하다 보면 눈이 그치면 강한 북서풍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뒤따라와요.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의 속담을 보면은 기상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센터장님이 이제 속담을 통해서 기상을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과학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한데요. 또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고향에서 온 느낌,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기상학 전공하셨다고 해도 믿겠어요. 아유, 젊으신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일 오후 6시쯤 군 부대원이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지점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확진된 진현리와 죽대리 중간에 있고 이미 차단용 전기 울타리가 있어서 추가 설치는 필요 없지만 이 일대를 수색해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 저격수까지 동원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민통선 부근의 야생 멧돼지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멧돼지 사냥으로 바이러스의 퇴치에 성공한 사례로 체코가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문 엽사이다 군 저격수까지 야생 멧돼지 사살에 나섰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꼽은 멧돼지 사냥의 성공 사례는 체코입니다. 지난 4월 체코에는 발병 2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국을 선언했습니다. 그 직전 체코 수의학 당국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 사냥은 바이러스 박멸 방법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감염 지역의 멧돼지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이 어렵고 감염된 멧돼지가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냥보다 중요한 건 감염 지역을 철저히 격리하고 감염된 사체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거라고 체코 당국은 판단했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코 당국이 야생 멧돼지를 그냥 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을 차단한 상태에서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은 당장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긴급한 수단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라트비아는 맨 처음에 북쪽에 일부 나타났던 게 사냥 시작하고는 나라 전체로 퍼졌고요. 그런 식으로 소련에서도 막 돼지들이 쫓기니까는 팍팍팍 퍼져나가게 됐죠. 근데 체코는 전혀 다른 정책을 취했어요. 멧돼지한테 ASF가 발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사냥을 금지시켰거든요. 민간인 통제선 북쪽을 중심으로 첫날 전국적으로 멧돼지 600마리가 사살됐습니다. 포획 틀까지 동원돼 산채로 먼저 잡히기도 합니다. 체코 사례와 같이 발생 지역에 30km에 이르는 철조망을 두르고 차근차근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속전속결인 셈입니다. 정부는 철원 등 발병 지역에는 울타리를 먼저 치고 사냥한다는 계획이지만 먼저 죽이고 보자는 여론의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멧돼지에다 이제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멧돼지라는 것이 하루에 몇 킬로가 왔다 갔다 하고 몇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는 시간 등등이 엄청나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기 시작하면 5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고 사냥 과정에서 사람이나 차에 묻은 피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대응은 과학적이고 침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3차원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생물연구원과 상하이 과기대 등 공동연구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5개 층의 독특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5개 층 구조는 매우 드문 것이며 또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 정상 온도에서 몇 개월간 생존할 수 있어 예방과 통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시기에 예보는 초장부터 어긋났습니다. 미세먼지의 황사가 겹칠 것으로 보고 예비 저감 조치까지 내렸는데 실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붐볐던 구청 주차장 출입구가 여유롭습니다.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과 물청소 차량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온다는 예보에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상황은 예보와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의 대기질을 나쁨으로 예보했지만 대부분 보통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한반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황사는 약해져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 북부하고 중국 북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이 침착돼서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른 걸로 보이고요. 결국 예비 저감 조치에 이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부터 빗나간 겁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연평균 84%, 고농도 때는 72%에 머물렀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브라질 북동부의 한 해변, 사람들이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무언가를 치우고 있습니다. 바로 시커먼 기름찌꺼기인데요. 벌써 2달째 이 해변에 원인 모를 기름찌꺼기가 바다에 밀려 들어온다는데요. 현지 기업과 주민들이 200톤이 넘는 기름을 제거했는데도 아직 검은 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환경당국은 이 오염물질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베네수엘라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동물원, 호랑이 우리 속에 커다란 호박 한 덩이가 있네요. 호랑이는 호박을 이리저리 굴리기도 하고 냄새를 맡다가 코를 박고 먹어치웁니다. 동물원 측이 헬로윈 데이를 맞아 준비한 특별 호박인데요. 42kg에 달하는 거대 호박 속에 고기를 넣은 겁니다. 이날 동물원은 모든 동물에게 호박을 주면서 호박 축제를 벌였는데요. 하마가 거대한 입으로 야무지게 호박을 으깨 먹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또 작은 호박을 받은 긴팔 원숭이와 미어캣들도 호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갇힌 동민들이 잠시나마 관람객들과 함께 헬로윈 축제를 즐길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평범한 돌처럼 보이지만 6천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생또방 운석입니다. 지구가 생길 당시인 45억 년 전에 만들어져 5만 5천 년 전 지구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옆에 몽듀 운석은 몸값이 더 높은데요. 무게는 364kg에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의 한 호텔이 개최한 경매에 등장한 운석들인데요. 이날 경매에는 그램당 가격이 가장 비싼 화성 운석도 등장했고요. 가장 아름답기를 소문한 운석도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운석 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운석의 가격은 발견 지점과 충돌 지점, 무게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국내 전자여권 표지는 일본의 한 기업이 수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 허가 시도되긴 했지만 사실상 납품이 무산되면서 전자여권 표지는 한동안 일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여권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칩과 안테나 등이 들어갑니다. 여권 보안의 핵심 소재인데 지난 2012년부터 일본의 한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3년 전부터 단수여권 등 5%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납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는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음에도 조폐공사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적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자여권 국산화 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차례 개선 기회가 제공됐는데도 일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여권은 10년 동안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품질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제작 방식이 모두 바뀝니다. 조폐공사가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얼굴 역할을 할 여권에 일본산 표지가 당분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가을 환절기가 찾아오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천식은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천식은 우리가 완치가 좀 어렵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천식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기관지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서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또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점액이 분비되고 기관지가 막히게 돼서 숨이 차게 되는 거고요. 증상이 아주 심해지거나 급성 발작이 일어나면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이제 많아진다고 하니까 기침하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천식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개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떤 특정한 알레르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한 알레르겐이 아니더라도 차가운 공기나 감기, 요즘 문제되는 미세먼지, 흡연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천식의 증상, 우리가 보통 기침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천식은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래가 많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지가 수축하기 때문에 산소가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숨쉴 때 쌕쌕거리는 증상이 천명, 숨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이 있고요. 이런 것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절에 따른 증상 변화나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천식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평소에는 이제 특별한 질환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천식 발작 또는 천식의 급성 악화라고 하는데 이때 환자는 꼭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심한 천식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 요인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제 천식 입원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천식은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요. 천식은 증상이 갑자기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다가도 증상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느끼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해서 조절하는 질환인데 특히 이게 기관지 질환이다 보니까 먹는 경구약보다는 흡입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흡입제 사용률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낮고요. 증상이 없으면 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특히 감기에 걸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긴이라는 특정 물질, 미세먼지 등에 노출이 되면 급성 악화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흡입제 치료를 하는 게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좀 좋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흡입제가 먹는 약보다 치료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제 흡입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먹는 약을 선호하고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입제는 입으로 들여 마셔서 기관지로 직접 작용하는 약인데요. 우리가 흔히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듯이 기관지에 상처가 나면 이제 흡입제를 사용해서 약물을 기관지에 직접 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관지에 이제 직접 약물을 뿌려주는 만큼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전신 부작용도 적은 치료법입니다. 천식의 흡입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과 기관지 확장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주로 이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해서 조절하는 약으로 매일 투약해야 되고요. 쓰게 되면 이제 평생 써야 되는 약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기관지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물 용량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흡입하게 되면 입 안이나 주변에 약물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가글이나 양치로 잘 헹궈내셔야 분해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진료 지침을 보면 모든 천식은 흡입형 스테로이드제를 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흡입제를 사용했는데도 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리거나 않으면 이제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리거나 흡입하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증상이 심해져 이런 흡입제만으로 치료가 어려울 때는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계속 이제 강조하시지만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천식은 완치가 될 수 없는 질환인 건가요? 네, 사실 천식은 약을 어느 정도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치라고 하면 내 몸에 있는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병을 갖고 있지만 조절을 잘해서 평생 없이 증상 없이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완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천식 또한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천식이 워낙 또 우리가 치료가 힘들다 보니까 관련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요. 아기 때 이유식으로 생선을 먹으면은 천식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연구를 예. 보면 어떤 연구들을 보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한테 천식 발병률이 낮아진다거나 네. 또 어릴 때 이유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생선을 많이 먹으면 천식 발병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지 염증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100% 천식을 예방한다거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효과가 없진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천식에 대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첫 번째 치료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을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복숭아를 안 먹어야 되고요. 게털 알레르기가 있다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모든 원인 물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면 약물 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 피하기는 힘들겠죠. 또한 이런 특정한 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찬 공기나 기온차 또는 운동, 스트레스 같은 피할 수 없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 흡입해서 기관지에 직접 작용하는 흡입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경구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기관지 흡입제가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 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라든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 대표적인 원인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로 알 수 없는 원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잘 기울여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면 기침을 하고 숨이 찬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병원에서 받은 흡입제를 아까 말씀드린 의사의 지시대로 잘 사용하시면 이런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요.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또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표가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또 처방받은 흡입제를 잘 사용하는 예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요즘 미세먼지 좀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절기라 그래서 저도 잘 때마다 좀 기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잠잘 때 어떤 환경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절기 때 기침하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날씨가 차고 건조하기 때문이라서요. 잠자시는 환경을 좀 습하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콧물이 누워서 잘 때 뒤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목을 자극해서 기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염약을 복용하셔서 콧물을 줄여주시는 게 기침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천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제 인지를 하셔서 숙지해서 천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나 속담 등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날이 맑다는 속담 역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구름 없이 맑은 날에는 열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밤 공기가 차가워지는데요. 이때 차가운 지표면 근처의 공기가 냉각돼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안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해가 뜨면 지면이 가열되면서 안개가 걷히게 되는 거죠. 네, 흐린 날에는 기온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안개가 생기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속담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찾아보는 것도 과학을 느끼는 하나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